유럽과 아시아, 어떻게 유럽이 굉장한 힘, 그러니까 지금 다른 중국이나 인도 같이 커다란 나라에서도 이 작은 유럽의 한 나라가 그 영국이 그것을 쳐들어가면 이기지를 못해요. 영국 우리나라보다 약간 커요. 전체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약간 큰데 그 정도의 나라가 중국이라는 엄청난 그 나라를 이기는 영국이 앞에 이겨서 홍콩을 100년 동안 자기네들이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영국은 인도를 아주 자기 점령하여 그래서 몇십 년 동안 그것을 쥐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영국의 지배하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북아메리카는 이렇게 영국이 캐나다까지 그렇게 점령하였는데 지금은 이제 멕시코는 스페인에서 지배하고 그 밑으로 내려온 남아메리카요. 남아메리카는 완전히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위해서 그들이 다 점령돼요. 그러니까 유럽의 그 작은 나라들이 한번 어디를 쳐들어가면 그 나라가 암만 커도 이기지를 못해요.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왜 이렇게 힘의 불균형이 완전히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럽으로 갈 수 있도록 되어진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대로 봉건제 하에 중국처럼 계속 유럽도 되어졌다면 서로 비슷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유럽은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커다란 나라들을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쳐들어가면 이기지를 못해요. 왜 아주 그냥 조금이 아니라 아주 거인과 조그만 아이들과의 그런 싸움처럼 유럽은 그렇게 커져요. 그런데 이렇게 커지는 이유들 사실 기원 전 500년에 가면 그리스 문화가 한참 발달해서 여기에 이제 탈레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철학의 깊이를 느끼게 돼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저도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하는 것에 약간 동참하게 돼요. 어디든 사람이 살거나 어떤 생명이 있으려면 이런 물이 있어야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죠. 어쨌든 여기에 이제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탈레스가 외치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나 히포크라테스는 이제 의학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도 히포크라테스가 의사들 공부하는 데는 굉장히 커다란 힘이 됩니다. 또 수의 아버지 피타고라스 수를 거의 신격화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만물의 모든 힘은 그 수에서 나온다고 피타고라스 절대 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깜짝 놀랄 일이 0. 파의 근호 0.14 어떻게 쭉 내려가는데 이것이 전혀 끝나지 않는 그런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보고 피타고라스의 피타고라스는 제자가 그것을 찾아서 말씀드릴 때 이것은 수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제자를 없애버려. 어쨌든 이 수의 완전함을 피타고라스는 느끼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가장 이 세상을 지배했던 그런 사람들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 지금까지도 우리들의 이 기독교에도 그 플라톤의 많은 그 영향들이 들어와 있긴 해요. 어쨌든 이런 모습으로 그리스가 발전했는데 여기에 견주어 중국도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BC 500년부터 뭐 300년 이렇게까지 많은 철학자들이 나오죠. 누구죠? 공자, 맹자, 순자, 뭐 묵자, 뭐 여기야 또 다른 사람들도 꽤 많이 나와요. 어쨌든 서로 견주어서 아시아나 유럽이나 서로 견주어서 꾸릴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힘이 무척 강해지는 그런 유럽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이 패하기만 했으니까 그것을 무시하는 그런 학자들이 거의 다예요. 그런데 제가 보는 십자군 전쟁은 이건 200년 동안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어요? 200년 동안 그 유럽에서 걸어서 그 콘스탄티노플까지 가는 그러한 길에서 많은 것들을 보게 돼요. 이게 한 번에 그쳤으면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거의 200년 동안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제8절까지 그 십자군들이 그렇게 이어졌어요. 어쨌든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 유럽 사람들의 그 마음의 변화를 무척 크게 느끼게 돼요. 더군다나 이슬람 문화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보다 더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과 서로 교류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죠. 어쨌든 이렇게 유럽의 그러한 모습들이 십자군 전쟁에서 나타나게 되죠. 많은 견문을 넓히게 돼요. 거기에 또 그 십자군들이 전쟁에 지긴 했지만 그 바라보는 유럽 사람들의 견문이라고 하죠. 이게 제가 무협을 굉장히 좋아해서 10대 때 무척 무협을 많이 봤었는데 여기에 견문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 있어요. 근데 이 십자군 전쟁은 거기서 졌는지 모르지만 유럽 사람들의 견문을 무척 넓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 그것만 일직선으로 내려지던 그러한 곳에서 그런 것을 아버지와 나의 어떤 신격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봉건 제도 하에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면서 이게 바뀌게 돼요. 이탈리아에 있는 도시 몇 군데에서 이제 그 상업권이 무척 발달하기도 하고 문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문명을 보게 되는 그런 것들이 그리스 문화예요. 또 로마 문화예요. 로마 문화는 사실 크게 발달하지 못했는데 문화는 그리스 문화를 완전히 받아들여서 그리스의 신들을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죠. 그 대표적인 것이 저는 비너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럽의 라틴어권에서 비너스인데 이것이 헬라어권에서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데 그렇게 똑같은 신을 자기들의 신으로 그리스의 신으로 아니라 자기들의 신으로 모셔진 것이 이렇게 비너스로 신격화합니다. 더군다나 제우스라든지 아폴론 또 그만 맨날 제가 맨날 깨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 이름들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견문을 넓히게 돼요. 이슬람이 사실 우리 예루살렘은 유럽에서 통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붙어있는 그런 모든 국가들 뒤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다 이슬람화 돼가지고 이슬람이 그렇게 강한데 셀주크 트루크라고 하는 이제
조그맣게 사우디아라비아나 여러 군데 이렇게 있던 이슬람의 그것을 완전히 통일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통일하게 된 첫 번째 국가가 셀주크 트르크예요. 여기에 이제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집트를 자기의 것으로 완전히 갖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예루살렘을 참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쳐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모습에서 이제 크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을 관리하기는 이 유럽에서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런 십자군의 중요한 것은 그 문화와 또 그들의 그 무역, 그러니까 상권이 이게 배로만 다니다가 이제 자기들이 걸어가서 보니까 이 상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열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유럽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러면서 생각해서 펴놓은 곳들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많은 그런 영향 아래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봉건제가 유럽에 이제 커지는 것을 보면 봉건제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봉건제가 왜 무너지냐면 화폐 교육들이 각 도시들 이때 뭐 피렌체들이 모든 그런 것이 이제 그러한 것들에 이제 화폐가 있어서 그 화폐로 그 물건들을 사고 팔고 그런 것들이 생겨요. 그런데 영주들은 돈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쌀을 유럽에서는 그 주가 밀이 빵이니까 밀이나 이런 것들이 무척 많이 생겨서 그런 것들을 창고에 쌓아두고 나는 부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줄 모르면 갑자기 도시들이 생겨나면서 여러 곳에 도시들이 생겨나면서 이 밀가루 가지고 그것을 교육을 못해요. 할 수 있겠죠. 근데 물물 교환식으로는 이게 발전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이제 화폐를 발행해요. 그 화폐 속에서 물건들이 투명하다 보니까 농지만 갖고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주들이 농노들에게 또 평민들에게 그 땅을 대여해 주는데 그 값은 쌀로가 아니라 화폐로 받아요. 그러니까 왜 영주들이 화폐로 받냐면 화폐가 있어야 도시들에 가서 아주 굉장한 물건들, 화려한 그런 물건들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물물 교환해서 화폐 제도가 생겨납니다. 이것이 이제 각 곳에 그 장인들 그렇게 모여서 여러 장인들이 있죠. 그러니까 농사만 짓던 그런 것에서 이제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도시가 발전해요. 이 도시가 발전하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렇게 이제 도시들이 발전하고 나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르네상스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의 시작은 이런 물물교환식의 그런 영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에 화폐로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돈을 우리에게 밀을 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값으로 확산해서 화폐로 받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은 이제 화폐 그 통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화폐 통용이 이루어지면 봉건 제도는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봉건 제도가 무너지면서 그들이 이제 상권들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죠. 상권만이 아니라 대학에서 배우는 사람들은 그런 문화들이 이제 유럽에서 무척 많이 여러 곳에서 생기게 돼요. 자, 그 도시들을 제가 적어놨는데 어딘지 금방 보이지 않아요. 어쨌든 르네상스는 르가 뭐죠? 르는 영국권에서 다시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원래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르는 그 모습이 있었고 르네상스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니까 다시 부활했다. 다시 그런 것들이 일어났다가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르네상스는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휴머니즘으로 바꿔지는 그런 역사들이죠. 휴머니즘이 어쨌든 발전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의 그 생활 방식이 유럽의 생활 방식이 무척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 농사만 짓던 그런 사람들이 농사가 아니라 피렌체라든지 뭐 그런 네 도시들이 교황청 그다음에 메디치아, 피렌체, 나폴리 이런 도시들이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길드를 조직해서 전문가들이 이제 면직물 제일 처음 한 게 면직물을 이 사람들이 뽑는 기계를 만들고 사람들이 그 면직물 기대를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생산해서 그것을 팔아나가요. 어디로? 중동권으로 그렇게 팔아나가는 그런 모습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한번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유럽의 그 국력이 이렇게 돼가면서 아시아권 이런 중국이나 그런 데서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그 화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이제 발전해서 활로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활이 아니라 그들은 무기를 많이 생산해서 도저히 다른 나라에서 활과 총을 이거 보관하잖아요. 누가 이게 아무리 그 사람들이 많아도 이 국력이 이러한 총으로 이런 것들을 화력으로 대적하는 데는 이길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그러니까 기독교가 좀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르네상스를 별로 설교하는 데가 없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르네상스를 그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을까요? 왜냐하면 르네상스는 인본주의잖아요. 인본주의, 그러니까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뀌는 그런 모습에서 목사들이 다른 그 신부들이 그것을 강요할 리가 없어요. 인본주의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쭉 그런 것을 제 본문으로 써놨는데 예수님이 내가 그곳에 가서 너희를 예비하여 그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예배하여 해서 여기 정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럽 애들은 정신적인 그런 것으로 르네상스를 이제 그것을 제가 볼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럽의 그런 강력한 힘, 그 다음에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흘러가는데 절대 인본주의에서 끝나지 않죠. 그러니까 다음에 그 르네상스를 한번 넣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할 텐데 이런 종교개혁은 이제 완전히 이 기독교를 완전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종교개혁. 어쨌든 그런 종교개혁을 말씀드릴 건데 이 유럽은 그 큰 힘을 가지고 아프리카를 점령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데려가서 그러니까 노예들이 상품으로 팔려요. 사람들이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서 단지 껌mat하는 그 이와 한꺼번으로 그 사람들을 인간 대접을 안 해줘요. 안 해줬기 때문에 그 아프리카는 완전히 낙화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실은 기원전 5,000년이나 6,000년 전에는 이 아프리카가 이렇게 사막으로 되지 않고 그 사막의 모든 그런 것이 이제 나무나 풀로 이렇게 거창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것이
모든 문명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건너서 여러 가지 모든 일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농노로 삼으니까 노예로 부리니까 그다음부터 아프리카는 완전히 일어날 힘이 없게 되죠. 남아메리카 공화국이요. 남아메리카 공화국은 유럽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 자기들이 많이 가서 자기들의 삶을 찾고 검둥이들을 아주 이상하게 그렇게 취급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집트보다도 오히려 제가 볼 땐 남아메리카 공화국이 훨씬 더 모든 것을 끌어당겨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것을 보입니다. 어쨌든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에서 시작돼요. 이태리가 지금 말씀드린 교황청, 베네치아, 피렌체, 나폴리 이런 곳에 도시가 생기는데 이 도시는 봉건제도와 농사 짓고 그러는 곳이 아니죠. 그러니까 도시는 이제 완전히 자기들의 어떤 것을 가지고서 그런 것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이 도시들이 가만히 보니까 영주도 가만히 보니까 이 도시들이 그냥 도시가 아니라 유럽을 완전히 키우는데 큰 힘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서로와는 476년에 완전히 망했지만 이 콘스탄티노플의 전 이름은 비잔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스라엘이랑 합해서 비잔틴 문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의 콘스탄티노플의 옛 이름을 따서 중심은 어쨌든 비잔틴이에요. 어쨌든 콘스탄티노플에 지금 이제 터키가 그것을 이스탄불이라고 바꿔서 이스탄불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 조그만 것이 유럽에 속했어요. 그 다음에 많은 나라들은 오히려 소아시아국 안에 그 안에 커다랗게 터키가 터키 모든 생활을 거기서 하는데 이 유럽은 자기들은 유럽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시아에서 살면서 절대 아시아 사람으로 살지 않고 유럽 사람으로 살아요. 또 유럽에서 콘스탄티노플 때문에 모든 것을 그냥 유럽의 그런 모든 모습으로 바뀝니다. 어쨌든 1400년쯤에 이슬람이 이제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게 돼요. 여기를 공격해 보면 이스탄불은 뭐 금방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스탄불에 있던 이 콘스탄티노플에 있던 많은 학자들이 그 책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책들, 플라톤이 쓴 책들 그런 원문을 그러니까 많은 그것에 이때까지는 이제 그게 인쇄술이 발전하지 않아서 그것들을 그 책들이 이제 그게 본문이에요. 그 본문을 이제 유럽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보게 되는데 필사에서 본 그런 필사 책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콘스탄티노플에서 몇십 명의 학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원문들,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원문, 플라톤이 썼던 그 원문들을 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이태리로 와요. 이탈리아로 오니까 르네상스의 시작이 이탈리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이 르네상스의 시작이 되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 이 르네상스는 완전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십자군 전쟁이 사실은 지니까 이 첫 번째만 이기고 다 지니까 그것은 이제 야훼 하나님이 이게 좀 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가져요. 더군다나 교황청은 완전히 좀 무너지게 그렇게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무너지는데
교황청이 무너서 아비뇽 뉴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 아비뇽 뉴스는 이제 바벨론 뉴스, 그 뉴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따와서 이제 아비뇽 뉴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갖게 되는데, 여기에는 프랑스 왕의 그 교황 그레고리 7세의 그 7세에게 오히려 이 십자가 운동이 끝난 다음엔 교황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어쨌든 교황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프랑스 왕 때문에 결국 그레고리 7세가 이제 죽게 돼요. 저기가 죽인 게 왕이 죽인 게 아니라 그 병을 얻어서 어쨌든 죽어요. 그래서 교황을 선출하는데 누가 선출하냐면 이 프랑스 왕이 선출을 해요. 그래서 이 선출한 사람이 교황이 되니까 그것의 보답으로 프랑스 쪽으로 그건 넘어갑니다. 프랑스 쪽으로 넘어가서 아비뇽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다가 교황청을 새로 생겨서 교황이 그곳에 가서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70년까지, 이게 70년 동안 교황이 7번 그렇게 바뀌는데, 그때까지 아비뇽에서 교황이 이제 정치를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레고리 11세가 이제 다시 그곳에 있던 그 교황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요. 이 돌아가니까 이제 교황이 없어지니까 아비뇽에서 다시 다른 교황을 세워요. 그래서 그 같은 곳에 가는 떠오르지도 않은 그런 곳에 교황이 둘이 돼요. 이게 이제 교황권이 무너진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 교황이 아주 확실하게 힘이 있었던 그때는 카노사의 구역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죠. 제가 한번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카노사의 구역이라는 것은 이 독일 형제,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교황 그레고리 11세예요. 그러니까 이 교황이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카소나의 구역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그레고리 11세가 이제 그 왕 이름이 보이지 프랑스 그 왕이 어쨌든 간에 파문을 당해요. 파문을 당하면 이때 유럽에서는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무엇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카노사의 구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왕이 어떤 이름이 보이질 않는데, 어쨌든 그 왕이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물을 좀 걷어달라고 카노사에 이제 어떤 성에서 교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이제 무릎 꿇고 한겨울에 1077년 1월 28일에 하인리 4세죠. 이 하인리 4세가 이제 그레고리 7세에 의해서 이 파문을 당하는데, 이 하인리 4세가 이제 3일 거기서 3일 동안 이제 그렇게 맨발로 무릎을 꿇고 이제 파문을 철회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 사람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다시 그 파문을 걷어들인 것이 이제 카노사의 구력이라고 해요. 어쨌든 이렇게 아비뇽 뉴스하고 이 카노사의 구력은 이제 대도 되는 그 힘이 어떻게 있을까라고는 그런 것이 됩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에서 이제 르네상스가 시작되는데, 이 르네상스는 단테의 신곡을 발표하고 나서 이게 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미술가들의 그런 혁명들이 일어나. 이제 보카치오는
이 단테의 신곡은 이 시발점이 되고 보카초의 데카메론에 이제 있게 됩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이런 것들이 이제 르네상스의 시작되면서 이렇게가 르네상스가 최고로 그렇게 발전한 건 누구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의해서 그것이 받게 돼요. 어쨌든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보카치오 이런 사람들은 르네상스의 시작에서 굉장한 일들을 벌여요. 여러분들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사람이 완전히 굉장한 머리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가 해부해 봐요. 해부해 보면서 골고기라든지 그것에 어떤 인간들의 힘이 그 사람의 뼈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머리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해부해 보면서 그런 것들을 완전히 가지게 돼요. 그런 것들뿐이 아니라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내가 다 생각이 안 나서 이것만 이야기하는데 그 외에 많은 것들을 일으키는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이 미켈란젤로인데 이 미켈란젤로는 다비드상 여러분들 벌거벗은 조각을 한 그런 것이 이제 이 그 사람이 다비드 상에서 보면 인체가 이렇게 아름답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인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큰 그런 아름다운 것은 바로 인간이라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을 이제 가만히 보면 아기 때, 그 다음에 이제 활동할 때, 노인네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아름다운 그런 것들을 다 찾아내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르네상스의 그런 시작점이에요. 어쨌든 이러한 모든 모습 여러분들 사진을 보면 저 사진에도 그 원근법이 있나 어쨌든 그 그림을 그릴 때 중세에서는 절대 원근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그려넣어요. 그러니까 판을 박힌 그런 모습인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그리는데 모나리자의 그것을 가만히 보면 굉장해요. 거기에 원근법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고 또 그 사람의 그런 미술을 그렇게 그려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렇게 화가 되고 그런 웃는 모습은 오히려 나아요. 그러나 모나리자는 이게 웃는 건지 가만히 있는 건지 우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근법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 아주 상세한 것까지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림을 그리고 이제 모나리자예요. 프랑스 파리에 르브르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에 사람들이 무척 많이 그러니까 관광객을 이끄는 사람이 데리고 들어가서 아무것도 보여주질 않고 모나리자만 사람들도 모나리자만 보러 가요. 그러니까 이곳에 정말 엄청난 예술품들이 그곳에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직 모나리자만 사람들이 그냥 때로 몰려서 이제 한 팀 한 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저희들도 그렇게 유럽 여행할 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사람들이 계속 줄 대고 서 있어요. 누구를 보려고? 그 모나리자를 보려고. 그 모나리자 뭘 자기가 보면 뭐 알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모나리자를 보러 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르네상스의 그 모습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또 알프스 2부 그러니까 이탈리아를 가만 보면 그 장화시는 장화의 모양인데 제일 위쪽에
그것이 알프스산이에요. 이 알프스 산맥의 이웃을 보면 이제 프랑스, 독일, 그 영국 전부 다 그런 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르네상스가 이곳 알프스 이북에도 이렇게 르네상스가 생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이제 초기 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제 데라스무스 이 사람 이름을 되게 찾아지지 않아서 데라스무스가 우신예찬을 썼어요. 우신예찬. 이게 교회 비판이에요. 이 토마스 모는 유토피아를 그렇게 했죠. 유토피아를 썼습니다. 이것은 사회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본고대에서의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인데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모습 가운데 이제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쓰고 셰익스피어가 무척 많은 그런 작품들을 쏟아내죠. 이게 르네상스였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었어요. 어쨌든 이 셰익스피어는 4대 비극. 저는 이제 공부할 때 세계사를 택해서 제가 세계사나 국사 그때 여러 가지 중에 제가 선택한 것이 세계사 시험들을 많이 쳤는데 이 시험에서 외우는 것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그러니까 햄릿, 리왕, 맥베스, 오델로 이런 그 작품들이 굉장히 뛰어난 작품으로 사람들이 다른 것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작품들이 쏟아져 나와요. 이게 르네상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모습이 르네상스인데 이제 이런 책들이 전부 다 필사본으로 갖고 있었어요. 이때 필사본인데 어쨌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의 쓴 원문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이 콘스탄티노플의 학자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학자들이 그 책들을 그런 것들을 모두 가지고 떠나요. 어디로? 이탈리아.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르네상스를 시작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이탈리아가 르네상스를 여는 그런 모습입니다. 르네상스라는 그 용어는 처음 부른 그런 사람이 프랑스의 역사학자 줄 미슬리. 줄 미슬리가 이제 1855년 프랑스에서 이제 중세 억압에서 정신이 해방된 시기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써. 그런 책 속에서 르네상스가 이제 등장해요. 그래서 이 르네상스 거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의 그 입에 오르내리면서 이 역같은 여기서 아까 말한 그 원근법 그러니까 이 작품들이 완전히 바뀌어요. 미술에서 제일 크게 무로 원근법 아까 말한 모나리자 같은 그런 것들로 바뀌어 이게 그 르네상스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 모나리자를 보려고 하는 것이 그러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르네상스의 이제 시작은 제가 이렇게 오늘 잠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르네상스의 이제 본격적인 그런 것들을 다음 강의에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자.